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 지점으로 회귀해 보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제2저축은행 사태, 그럼 이 네 가지 관점만 갖고 가면 부동산을 보시는 기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사서 투자할 지역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히 지역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뭐 당분간 뭐 재반등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러워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오늘 한번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관점 책 저자이기도 하시죠. 오윤석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석입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일단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PF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정확한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F가 지금 일어나질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F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융을 일으키는 기법이라 이게 과연 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결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 기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리파이낸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금융을 또 일으켜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스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땅을 먼저 이렇게 보통 사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개발하겠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PF 순서가? 일단은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고요. 일단 토지를 전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제 PF 심사가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PF 심사에서 이제 그 총 사업비 예상되는 사업비를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토지대와 그다음에 건축 비용을 별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일단 토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PF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코티라고 하는데 이 PF도 저축은행 PF가 있고요. 금융기관별로 이제 그 주관사별로 뭐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냐 또는 저축은행에서 주관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에코티 비율이 좀 다릅니다. 전체 사업비에 저축은행은 20% 정도를 본인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증권사는 한 10% 정도 있으면 이제 심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이 땅은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의 그 사업 진행비, 건설비에 아닙니다. 투입 비용. 전체 땅값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건축 비용의 20% 또는 10%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PF 이렇게 신청할 때 땅값이 사실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많이 차지합니다. 그걸 내가 일단 다 매입을 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계약만 해서 확보한 상태에서도 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PF의 매력이죠. 작은 돈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일으킨다. 굉장히 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새로운 PF는 일단 스톱됐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런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던 PF 현장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은 승인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왜 어려운 거죠? 이제 PF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관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딱 하나만 봅니다. 어떻게 상환할래? 내 돈 어떻게 할래? 그렇지. 어떻게 갚을래? 그럼 이제 반대적으로 대부분 이제 대형 PF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분양을 목적으로. 지금 시장에선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존에 나갔던 금융대가 새로운 금융기관이 새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재건축 PF 사태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그 등촌주공. 등촌주공 맞아. 아, 저도 이게 그렇게 올 초에 그냥 난리였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대주단과 그 건설사와 좀 약간 이견이 있었고 조합도 이견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큰 현장들은 그 시공사의 신용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신용도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건설사의 신용도가 신용 보강이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고 보고 금융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 현상도 안 좋고 또 대주단과 금융기관과 조합이 이제 서로 이견이 안 맞으면 이 현장이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동산 PF 일단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스톱된 네. 곳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한문도 교수님이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부에서 좋은 곳은 갖고 가겠다. 음, 나머지 곳은 이제 부실이 나는 거죠.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부도 처리하겠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 지점으로 회귀해 보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제2저축은행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표님? 2010년도 금융위기 때 네네. 그때 가장 많이 PF를 했던 곳이 솔로몬 저축은행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기억나요.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저축은행들이 이 PF 사태로 인해서 다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때와 비교될 정도로 지금 PF의 어떤 그 비중이 대출 네. 비중이 상당히 높은가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그쪽은 그치, 뭐 정확한 통계는? 네, 통계는 없지만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현장에서 같습니다. 느끼는 감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은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이지만 새마을금 고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이게 이제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 여수신 행위를 하면서 그 돈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PF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에서도 사업성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사업성 검토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건데 그 우리가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장님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검찰에서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현장들은 나가면 안 되는데 일단 그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네.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나갔다가 이제 부실이 나는 거죠. 거기에 작년 9월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맞아요. 도화선이 됐죠. 그리고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참 높고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높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동산 PF가 위험 노출액이 28조 4천억 거기에 뭐 연체율이 17.28%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어떤 부동산 PF와 관련된 비슷한 어떤 위험 노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지금 PF 현장들은 아예 검토를 올해는 이제 다 셧다운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S은행과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출 심사가 일부 셧다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위험하니까 일단 하지 마라. 네, 스톱 네, 시켜버린 맞습니다. 거죠. 이 업무 자체를.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쨌건 내년 상반기 되고 하면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갈수록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부도나는 현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분양이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분양률이 높아진다 또는 분양이 성공했는데 미계약분이 남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요즘 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가운데서 그 미계약률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던데요. 이 청약 그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률이 좀 미계약률이 나온다. 어떤 상황입니까? 좀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미계약률이 나오는 곳은 민간에서 분양한 곳이에요. 즉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곳들. 높은 곳들이 이제 미계약자들이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면 내 돈이 날아갈 수 있어.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섣불리 계약을 못 하시는 거죠.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다 100% 계약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분양을 한다 혹은 그 내가 집을 산다 이 모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가장 큰 관점은 얼마나 싸냐 주변보다 그렇죠. 요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개발 사업을 직접 하시니까 네. 가지고 있으신 노하우가 뭐 안목이 상당히 뛰어나실 거라고 보고 왜냐면 직접 돈을 넣어야 되니까 돈을 맞습니다. 벌기 위해서 네. 이번에 그 내신 그 이 부동산 투자의 관점 네. 이 책을 보니까 돈과 사람이 몰리는 땅을 고르는 안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동산 투자할 때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네 가지 관점은요.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이 개념이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부동산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법률적, 두 번째가 경제적,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적, 거기에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이 융합돼서 그 시대마다 재개념화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 관점만 갖고 가면 부동산을 보시는 기준이 정립이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냥 우린 쉽게 역세권 네. 1번 역세권 네. 2번 뭐 이런 거 있잖아. 학권 뭐 이런 거. 그것도 좋지만 그게 이제 기준이 네. 대표님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인문적 관점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관점이라는 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아닙니다. 뭐죠? 제가 지금 너무 속물인가?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100원이 들어가면 과연 2년 뒤에 얼마로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를 먼저 분석을 하거든요. 보통 분들은 이제 계약 후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계약 이전 단계부터 그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 돈을 넣었을 때 과연 원가가 얼마고 아까 PF 시장에서 사업성 검증하는 거랑 똑같이 검증을 합니다. 네. 그 지역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앞으로. 네. 그리고 이게 돈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로서 가격으로 환산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 부동산 PF 지금 이렇게 뭐 올 수도 돼 있는 상황 그리고 네. 또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 부도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2010년대 어떤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아주 힘든 상황.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지금 이 집을 살 때냐. 이거 뉴스를 보면은 뭐 집값이 오른다 다시 바닥 짚고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저는 양쪽 다 존중을 하는 의견이라 이게 제가 만약에 지금 대표님 저보러 집을 사라고 그러면 제가 무주택자이면 저는 삽니다. 무주택자이면. 네.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통계적인 관점만 갖고 가지 마시고 서울 시내가 25개구예요. 이 25개구 중에 과연 어디를 사야 되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야 돼요. 첫 번째. 강남이죠. 근데 대표님 우리가 일반인들이 강남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비싸서 못 가죠. 못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축선이 굉장히 큰 축선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서울역부터 용산 그리고 영등포까지. 저는 영등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히 지역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볼 것이냐, 장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계열적으로 볼 것이냐, 횡단면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기준을 본인들이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 3개 축선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양 도성과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요 3개의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북과 강남을
보시면 이 밑으로 오셔야 돼요. 강남. 네, 강남 쪽으로. 네. 강남.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네네. 돼요? 영등포는 강북인가요? 강남이죠. 강남인가요? 네네. 영등포가? 네, 영등포 강남입니다. 한강 이남을 뜻해요. 아. 강남 지역이 아니라 한강 이남 지역을 그 뜻합니다. 강 네네. 이남 네네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개발 네. 가능성이 네. 크다. 네. 성장 가능성이. 네,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도시는 지금 범창하는 곳과 쇠퇴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쇠퇴하는 곳에서 재생 가능한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수였어요. 그러네겠네요. 네, 진짜 네, 성수. 네. 네. 제가 2020년도에 마흔전이라는 책에서 성수동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영등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강남과 연계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지역적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이 없이 집이 필요한 분들 이런 네. 분들이라면은 그냥 네. 해볼 만한 시점이지만 네. 내가 이미 집이 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네. 할 이유는 없다. 없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 분들은 지금 진입하셔야 돼요. 또. 근데 네. 우리가 네.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싼 가격에 사는 게 이제 네. 유리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싼 가격이냐 더 싸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판단. 이런 비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식을 약간 말씀드리면 이게 저점이다.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못 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가 저점인 것은 본인들이 더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네. 전국 네네네. 평균 통계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곳 그리고 하고 싶은 지역.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분리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사서 투자할 지역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부동산 네네. PF발 네. 이런 어떤 그 위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네. 같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요인들이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에 분명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단기 현상 2, 3년 이내의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좀 보셨으면 그래서 대전제가 본인 상황 본인들이 너무 잘 알 그러니까 것이고 무리해서 네. 영끌 우리 소위 그건 영끌이라든가 이런 절대 건 하면 아니고 안 돼요. 네. 내가 만약 네. 돈의 네. 여유가 있다면 네.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한 때다.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저는 자꾸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자꾸 들려가지고 아닙니다. 바닥은 모릅니다. 네. 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시작 그러니까 어쨌건 싼 가격이다 지금이. 네. 그러니까 이제 싸다 안 싸다를 떠나서 충분히 들어가서 이익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 볼 수 있는 네, 시기다. 네. 이게 네. 더 얼마나 기다려서 얼마나 더 큰 이익을 볼지는 네, 모르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시점도 한다면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전제는 단기성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보통 네. 말씀하시는 장기성 투자라는 거는 내가 네. 집을 샀어요. 몇 년을 최소 3년 이상 보셔야 3년 돼요. 이상을 네, 네. 이후의 시점을 네, 네. 본다면 네, 그렇게 된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갈수록 지금 인구 감소율이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출산율도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처럼 집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니라 뭐 빈집도 막 늘어나고 지방은 오히려 좀 렌트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그것도 분리하셔야 돼요. 도심과 비도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집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얹어서 저희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이 왜 빈집이 발생하냐보다도 이 빈집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또는 사업을 한다 하는 관점과 비도심에서 투자와 사업 관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